센터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UFO 추락 사건보다 6년이나 앞선 1941년 4월 케이프 지라르도에서 발생한 UFO 추락 사건을 센터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다가 제보자인 윌리엄 허프먼 목사가 죽기 직전 세계적인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에 그 당시 상황을 본 그대로 전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침례교 교회의 윌리엄 허프먼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군 부대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고 보초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현장에는 이미 군의 정보 요원들과 FBI 요원, 소방관들로 에워싸고 있었으며 추락한 비행 접시가 부서진 채 땅에 처박혀 있었고 세구의 외계인 사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프먼 목사는 군대의 요청에 따라 장례 예배를 치러주었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난 후 현장의 모든 파편과 외계인 사체는 물론 토양까지도 철저하게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허프먼 목사에게 UFO 추락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할 것을 요청했고 허프먼 목사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함구하다가 죽기 직전 무폰에 공개한 것입니다. 목사는 말하기를 당시 자신이 본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비행선과 외계인 사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사건은 미군 당국이 UFO 관련 사건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1월 놀라운 충격적인 UFO 관련 소식이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UFO 연구가로 정평이 나 있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자크 발레 박사가 한 사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를 뉴욕타임스, 영국 데일리 메일 및 기타 뉴스 언론 매체에 전격 공개하여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의 인근에 추락했다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입니다.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정보를 2024년 초 해외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올해 초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가 진술한 증언 내용과 그가 그동안 숨겨왔다는 추락한 물체에서 가져온 잔해물이 뜻밖의 진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평가와 조사 결과에 의한 사건의 진실 여부 및 잠정 결론을 내리고자 이 사건의 히스토리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프랑스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자크 발레 박사의 견해와 추락 사건 당시 군부대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의 흐름을 목격했다는 호세 파델라의 진술 내용,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벤 모펫 기자가 쓴 기사 내용, 미국 TV 채널에 출연한 호세의 인터뷰 내용, 추락한 비행체 내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금속 물체의 분석 결과 보고서, 해당 사건을 심층 조사한 무폰 소속의 베테랑 조사관이었던 제임스 클락슨의 조사 결과물,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더글라스 딘 존슨과 과학작가인 브라이언 더닝의 조사 리포트와 위키피디아에 실린 사건의 히스토리, 기타 해외 유튜브 채널 등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3년 기자 벤 모펫은 뉴멕시코 지역신문에 이 사건을 기사화하여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기사는 잠시 묻히는 듯 하다가 2009년 5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포토 저널리스트이자 탐사보도 기자인 파울라 헤일리스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파울라 해리스는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에 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2006년 영국의 저명한 UFO 연구가인 티모시 굿은 그의 책 Need to Know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2011년 자크 발레 박사는 66년 동안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트리니티 사건의 단서를 탐사 보도 기자인 파울라 해리스로부터 깊숙이 숨겨져 왔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두 사람의 휴민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크 발레 박사는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2010년 이후 유일한 목격자인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를 찾아 본격적인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년간의 조사 끝에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 후 2021년 7월 31일 프랑스어로 된 단행본 트리니티가 출간되었고 이후 보강된 자료를 추가한 두 번째 책인 트리니티 가장 잘 보관된 비밀이란 제목의 책으로 2022년 8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자크 발레 박사는 파울라 해리스와 함께 이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현장 조사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목격자의 역사적 관찰을 재구성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9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친구와 함께 비행물체가 인근 타워에 충돌하면서 지면에 추락한 것과 나중에 군 부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추락한 물체를 트레일러로 회수하여 가져가는 모든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약 9일간에 걸쳐 낱낱이 관찰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소년은 자신이 당시 9일 동안 물체의 상태와 군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몰래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 한 일에 대해 세상에 발설하게 될 때 자신의 신상에 닥칠 두려움에 60년간 침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미국 뉴멕시코주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원인 모를 미상의 물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샌앤토니오 지역의 호세 파딜라의 집은 뉴멕시코주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로 트리니티에서 북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트리니티라 명명된 이 지역은 화이트 샌드라는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실행된 장소입니다. 최초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두 가족은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버섯구름의 섬광과 엄청난 굉음, 폭염에 놀랐습니다. 호세의 어머니인 이네즈 파딜라는 그녀의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른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7월 16일 최초 원폭 실험이 시행된 직후 정확히 한 달 뒤인 8월 16일에 UFO로 추정되는 추락사고가 샌앤토니오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호세 파딜라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된 경위와 초기에 관찰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조사를 추적하던 중에 영국의 저명한 UFO 전문가인 티모시 굿이 2006년 출간한 그의 저서 Need to Know에서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을 언급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견해를 듣고자 지난 1월 28일 그의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30분 안에 왔으나 내용인즉 그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답장할 수 없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센터는 그분이 어떤 견해로 책에 기술했는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마침내 책에 언급된 트리니티 사건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짧게 정리된 요약으로 1945년 8월 트리니티에서 원폭이 폭발한 지 거의 5주 후에
샌앤토니오의 파딜라 목장 근처에서 두 어린 소년들이 굉음과 빛을 보고 현장에서 땅속에 박힌 아보카도 형태의 우주선이 지상에 돌출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센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호세 파델라의 증언 내용과 기타 조사된 방대한 자료에 기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종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의 진위와 센터의 잠정 결론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트리니티 UFO 추락 사건은 1945년 8월 사건이 발생한 지 58년이 지난 후인 2003년 기자인 벤 모펫에 의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지상에서 현장을 발견한 유일한 목격자는 9살과 7살의 어린 나이였던 호세 파딜라와 레미 바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행하던 도중 현장 주변에서 연기가 나는 광경과 추락하여 부서진 물체 그리고 2명의 어린 소년을 상공에서 목격한 전투기 조종사인 윌리엄 브로피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발생부터 군 부대에 의해 물체의 회수와 현장 마무리가 지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낱낱이 관찰한 호세 파딜라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딜라 가족은 소를 키우는 목장과 집, 픽업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9살인 호세는 아버지 집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비바람이 불던 날 두 소년은 송아지를 찾고 있을 때 소닉붐과 같은 폭음 소리가 들렸고 협곡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폭 실험이 있은 지 한 달 후 또 한 차례의 폭음을 들은 호세는 친구 레미에게 폭탄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호세의 말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거리는 약 300피트였습니다. 호세는 늘 소지하고 다녔던 망원경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충격으로 부서진 듯 커다란 구멍이 있는 아보카도 모양의 큰 물체가 근처 타워에 충돌한 후 추락한 듯 땅이 패인 큰 도랑이 발견되었고 물체가 땅 위를 쓸고 내려가 축구장만큼 크기의 면적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지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덤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멍난 물체의 주위로 키가 작은 생명체 3명이 이리저리 미끄러지듯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의 눈에는 그 생명체들의 모습이 마치 곤충처럼 보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고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소년들의 마음에 불쌍함이 여겨졌습니다. 호세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이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지만 겁에 질린 레미는 싫다고 하여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호세는 본인들이 본 미상의 물체가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호세가 9일간 관찰했다는 현장 기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세는 하루를 뺀 8일간에 걸쳐 추락한 비행물체가 군에 의해 최종 회수되어 차량에 의해 옮기게 되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 물체는 나중에 미 육군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한 기록을 핵심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상의 비행물체가 추락한 첫째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호세 파딜라와 7살이었던 레미 바카는 말을 타고 출산을 앞둔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지축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인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위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호세는 현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망원경을 통해 미상의 물체가 땅에 처박혀 있는 것과 주변에 작은 키 이상한 모습을 한 생명체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키가 약 1.5m였고 큰 눈에 매우 가늘고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그 존재의 모습은 마치 사마귀 또는 불개미나 예루살렘 귀뚜라미와 유사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작은 구멍의 코와 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는데 레비는 고통에 빠진 동물의 소리나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비유했습니다. 호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존재들을 인간으로 여겼고 아마도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가려 했지만 레미가 싫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접근을 포기한 채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세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음 날인 둘째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이 되자 소년들은 호세 파딜라의 아버지인 파우스티노 파딜라와 주 경찰관이자 가족의 친구인 에디 아포다카와 함께 다시 추락 현장으로 가보게 됩니다. 외관상 금속성으로 보이는 회색의 아보카도 모양의 물체가 있었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듯한 큰 구멍이 보였습니다. 땅에는 금속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물체는 소형 트럭 정도 크기로 보였고 길이는 7.6에서 9m, 높이는 약 4에서 4.5m 정도였습니다. 무게는 대략 3에서 5톤 정도로 짐작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아마도 약 15m 높이의 근처 타워와 충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두 어른은 추락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체 안으로 들어간 지 약 5분에서 10분이 지난 후 기체 밖으로 나온 두 어른은 입 밖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두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발설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상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듯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이상한 존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인 1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파딜라의 집은 군인인 아빌라 하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군인은 말하기를 현지에 추락한 실험용 기상 풍선을 회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빌라 하사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일째인 20일이 되자 사건 현장에는 도로와 넓은 대문이 만들어졌고 바퀴가 18개 정도인 대형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럭과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어 물체를 거대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트레일러에 장착해 고정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호세와 레미는 근처 산등성이 초목에 숨어 군인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몰래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방 조치는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평소에 입던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임무가 끝난 후에는 샌앤토니오의 올빼미 바와 카페에 가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경 모든 것은 그 물체가 곧 최종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운반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날 트럭은 문 밖으로 몰렸고 물체는 묶여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호세는 군인들이 오늘 밤 물체를 옮기리라 생각합니다. 두 소녀는 병사들이 저녁에 떠날 때까지 얼마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뒤 호세는 군인들이 안 보이자 차량으로 올라가 물체를 덮고 있는 방수포의 일부를 뒤로 당깁니다. 그러자 물체의 측면에 있는 구멍이 드러났고
레미가 방수포를 열어두는 동안 호세는 물체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체의 내부는 금속성으로 노란색 황동과 비슷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바닥은 평평했고 곡선벽은 리벳 없이 패널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치나 기구와 같은 구조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는 먼 훗날 샌앤토니오 지역에 물체가 추락했었다는 증빙으로 삼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물체의 내벽에 부착된 브라켓을 떼어내어 집 어딘가에 몰래 숨기게 됩니다. 물체 위에는 약 70cm 크기의 투명하고 플라스틱 같은 돔이 있어 일광을 비추었습니다. 한쪽에는 약 30에 24인치 크기의 패널이 있었고 여기에 몇 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는 금속 조각이 있었는데 호세는 이것을 쇠 지렛대로 풀었다고 합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호세가 추락한 물체에서 가져왔다는 금속 조각의 과학적 분석 결과가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 아이들은 추락 현장의 땅바닥에 떨어진 빗자루와 갈퀴 등의 자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처럼 보이는 금속 조각과 같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주름이 접혔다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호세는 물체의 내부로 들어가 구부러진 벽에 회전하는 장치가 부착된 온전한 패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세는 그것에서 금속물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레미에게 주었고 레미는 그것을 길 건너편 창고 보드 아래 숨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물체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집을 방문하여 수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은밀하게 소장해온 물체는 길이가 약 30cm 정도로 아마도 어떤 종류의 지지대인 것으로 보였으며 무게는 425g 정도였습니다. 2024년 케이칼 뉴스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호세는 기자로부터 금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출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가 한 말은 그 금속 조각이 UFO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밝혀진 금속 조각의 분석 결과에 대해 아무도 그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호세에게 묻기를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미쳤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기자에게 글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금속 조각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주로 알루미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는 파울라 해리스가 미국의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의 젠 하르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물질의 표본 2개를 오하이오주에 있는 프론티어 분석 연구소로 보내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프론티어 분석 연구소의 화학적 분석 결과는 금속체가 알루미늄과 실리콘 구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락한 물체의 내부에서 추출된 물체라고 알려진 금속 조각은 엔진 크랭크 케이스, 가솔린 및 오일 탱크 또는 엔진 부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 화합물로 구리와 실리콘이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위 원소 값은 지구상의 동위 원소 값과 비슷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금속 부품이 주변의 환경 파편으로 덮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새로운 분석에서는 이 물질을 알루미늄이 87.06%, 실리콘이 10.45%, 구리가 1.97%, 마그네슘이 0.52%로 구성된 실루미늄으로 추가 분류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는 멕시코의 분석교육센터에서 이 조각을 분석한 결과 화학공학자 베르나베 에르난데스 산토스는
알루미늄이 34.6mg으로 우세하며 아연이 27.0, 철이 6.5 및 기타 알려지지 않은 158.5mg의 판독불가 원소가 뒤를 잇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자크발레 박사는 아마도 금속 조각이 차량 장비의 일부가 아니라 군인들이 사용하는 도구 또는 파괴된 타워에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크발레 박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 재료는 알루미늄 실리콘의 일반적인 합금이며 표준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업계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제5부에서는 전직 범죄수사관으로 20년의 경력과 워싱턴에서 30년 동안 무폰의 회원이었고 10년간 워싱턴주 담당 국장으로 일해왔던 제임스 클락슨이 조사한 트리니티 사건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호세가 가져온 금속물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한 또 다른 사람은 전직 범죄수사관으로 오랜 근무를 했었던 제임스 클락슨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락슨은 20년간 온갖 종류의 범죄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 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 30년 동안 무폰의 회원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주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무폰과의 시간이 끝날 무렵 그는 스페셜 어사이먼트 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트리니티 UFO 충돌 사건의 정보를 처음 접한 것은 트리니티 최고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파울라 해리스와 자크 발레가 공동 집필한 책이 출간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파울라 해리스와 그녀의 조수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증인인 호세 파딜라를 만나게 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뉴멕시코 로스웰에 있는 뉴멕시코 육군 사관학교의 수석 교관인 프랭크 킴블러 씨를 알게 됩니다. 제임스는 그를 친구이자 자신이 존경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뉴멕시코 군사연구소의 지구과학 부교수로 40년 이상 전문 지질학자로 일했고 국립해양대기청의 해양학자와 애리조나주의 광산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2009년 뉴멕시코 로스웰로 이사한 직후 로스웰 UFO 사건의 배후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정확하게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트리니티 UFO 충돌 사고로 알려진 사건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6년 제임스 클락슨은 무폰의 프랭크 킴블러의 분석 결과 내용과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소년 시절 호세 파딜라가 추락한 우주선의 내벽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UFO 조각의 금속 샘플에 대해 다중 비중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중 테스트는 일관된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합금은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에 사용되었으며 풍차와 펌프를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기계에 사용되는 주조 합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호세 파딜라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증인이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세 파딜라에게 이것이 풍차의 일부처럼 보인다고 말했으나 파딜라는 이것이 풍차 부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이 추락한 우주선의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세 파딜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계속 송신탑에 관해 언급하면서 UFO가 송신탑에 부딪혔다라고 말했습니다. 킴블러는 호세 파딜라에게 그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그 장소로 인도되었고
그에게 전하길 라디오 타워의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자신이 분석한 샘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쇠톱으로 모서리를 잘라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킴블러는 2015년 오픈마인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강연에서 이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샘플 표면을 현미경으로 클로즈업한 이미지에 대해 파울라 해리스는 이 이상한 패턴은 외계인의 마이크로 회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킴블러는 주저 금속이 냉각될 때 이러한 패턴이 생성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킴블러는 그의 결론을 요약하여 한 페이지짜리 문서에 기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우 신중한 연구 끝에 나는 1945년 샌앤토니오 UFO에서 가져왔다는 잔해가 실제로 풍차의 일부 부품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45년이 아니라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촉발시키게 된 것은 UFO의 금속 조각이 펌프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발견자들의 논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풍차가 보통 펌프를 운전했습니다. 부품은 정확하지 않지만 풍차 제조업체가 여러 개 있었고 모두 다양한 풍차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랍니다. 꼬리뼈 조각의 디자인은 모델마다 제조업체마다 약간의 변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계인 인공물로 제출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그 물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소 금속 물체의 모양은 여러 조사 중에 풍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컨대 시카고 에어로모터 컴퍼니가 제조한 풍차의 부품 A585와 가장 유사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타당성은 전적으로 호세 파딜라의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증언에서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1945년 극도로 민감한 뉴멕시코 핵 프로그램의 특성과 적의 스파이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우려를 감안할 때 외계 우주선의 충돌 현장이 발견된 후에도 방심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목격자는 이 물체가 풍차의 합금 대체 부품과 가장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은 추락한 UFO의 내벽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의 진정성과는 상관없이 1945년 뉴멕시코의 군사 안보 상황에서는 시나리오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제6부에서는 회의론자들이 이 트리니티 UFO 추락사고로 알려진 사건에 관해 결론을 내리길 날조된 속임수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